많은 국민이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개입 의혹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옳은 판결을 내릴 것이라 기대합니다. 제 부족함 때문에 권력의 하수인이 된 검찰이 이제 권력 그 자체가 됐습니다. 승자가 발길질하고 짓밟으니 패자로서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 제 업보로 알고 감수하겠습니다. 네, 여의도 사건권 시작하죠. 자, 오늘은 김종혁 국민의힘 비대위원, 전재수 민주당 의원 이렇게 두 분 모셨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국민의힘 컷오프 이야기부터 좀 할까요? 당대표 본선에는 4명이 올랐습니다. 조금 전에도 저희가 보여드렸습니다. 명단을 다시 한번 좀 볼까요? 뭐 예측과 거의 비슷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주에 나왔던 여론조사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은 김기현, 안철수 양강에 천하람 당협위원장이 올라섰고 황교안 후보도 역시 올라섰습니다. 순위는 공개가 안 됐는데 1위는 누구였을까요? 모르죠. 정말 모릅니다. 어저께 비대위를 할 때 사실은 비대위원장이 나는 좀 알 수 없어. 미리 얘기할 수 없어. 그랬더니 불가능합니다. 3개의 여론조사 기관이 2,000명씩 했거든요. 당원 DB를 통해서 2,000명씩 하고 그날 10시에 유흥수 선관위원장한테 3개의 봉투를 동시에 가져와서 밀봉해서 가져오고 그다음에 기조국에서 요 직원 2명이 가서 합산하는 것들을 같이 합니다. 계산기 이제 누르고. 네, 그래서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했고 그다음에 그게 알려지면 또 본선거에 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도 여태까지 관례적으로 공개하지 않았고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도 전혀 알지 못합니다. 네, 예상에서는 크게 벗어나지 않으셨습니까? 4명의 면면을 보면? 그렇게 얘기하면 나머지 떨어진 2분이 저를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사실 전혀 몰랐어요. 천하람 돌풍이 막판에 일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심상치 않구나라고 얘기했지만 윤상현이나 조경태 의원도 당에 굉장히 근간이 되시는 의원들이시고 또 광범한 지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혹시 그 2분 중에 한 분이 올라올 수도 있지 않을까 했는데 역시 바람을 이기는 조직이 없다고 막판에 분 바람 때문에 천하람 후보가 몇 위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컷오프에서 생존했습니다. 바람을 이기는 조직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결과를? 이번 선거는 조직이 이기는 선거입니다. 조직이 이기는 선거다. 그렇습니다. 우리 김종인 위원님께서 아주 공식적인 멘트를 해주셨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죠. 1위는 김기현 후보가 했을 겁니다. 1위는. 왜 그러냐면 지금 사실상 이제 이번 전당대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과도한 당무 개입, 아주 지나칠 정도의 당무 개입을 통해 가지고 김기현 후보에게 사실상 253명의 지구당 위원장들이 그 줄을 다 선 걸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지구당에서는 이 바깥으로는 뉴스 가지고 서로 치고받고 공격하고 방어하고 막 시끄럽잖아요. 근데 각 지구당별로는 조용하게 물밑에서 작업을 쫙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84만 명의 책임 당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투표율을 한 50% 정도로 상정을 한다면 한 42만 표 정도가 될 텐데 이 42만 표를 253개 지구당 위원회별로 쭉 나누면 불과 한 1,500명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각기 지구당에서 1,500명 정도면 문자 보내고 전화 보내고 충분히 통제 가능한 숫자이기 때문에 물밑에서 이미 김기현 후보 쪽에서 조직 작업이 다 들어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선거는 김기현 후보로 굳어지는 게 아닌가. 겉으로는 이제 막 공격하고 방어하고 이 불협화음이 많은 것처럼 보여도 물밑에서는 아마 전당대회가 이미 이 큰 흐름을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죠. 물론 조직 선거가 아주 없진 않겠습니다만, 근데 그 책임당원들의 비율이 선거인단 확정한 이 명단을 지역별로 좀 보면 제가 그래픽으로 좀 만들어 놨는데요. 수도권 비율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예전과 비교하면 또 보십시오. 수도권과 영남권이 크게 차이가 안 나죠. 일단 규모 자체도 굉장히 늘어났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100% 당원 선거를 해도 이게
큰 민심과 다르지 않다라고 주장을 했던 이유가 그것이거든요. 실제로 과거에 이제 저희는 이제 영남당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지만 영남 그 유권자가 40%가 안 됩니다. 나머지 60%는 비영남 유권자고 그다음에 과거 같으면은 50대, 60대, 70대 이분들이 거의 당의 근간이고 대부분을 차지하셨지만 이번에 보면 20대, 30대, 40대도 많이 늘어났고요. 뭐 그다음에 약 15만 명 정도 된다. 뭐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런 근데 또 하나 재밌는 거는요. 제가 전재수 의원님과 조금 다른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당의 주류라는 게 있어서 사실 이제 국회의원들이라든가 그다음에 당협위원장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이제 주류 쪽에 편입되려고 노력하는 게 맞아요. 그렇게 해요, 사실. 그래야 공천도 받고. 그렇죠. 뭐 여러 가지로 그게 편하거든요. 정치 활동을 하기에. 그런데 그게 실제로 또 당협위원장이나 국회의원들이 몰라 전재수 의원님은 그 당원들을 얼마나 영향을 미치시는지 모르는데 지역구 관리를 워낙에 잘하셨으면 워낙 잘하시니까. 근데 대부분은요. 대개 한 10%에서 20% 정도 많아도 나머지 80%를 영향을 미치죠. 왜냐하면 인원이 너무 늘어났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 결과, 투표 결과를 보면 그 천하람 후보가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뜰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 보면은 지금 그 허은하 후보라든가 김용태 후보라든가 좀 이따 말하겠지만 이준석 그 후보 전 대표의 지지를 받았던 4명이 다 올라갔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무슨 조직 선거로 일방적으로 이게 판이 움직여 간다고 보기 참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제 한 달 동안 계속 그 월요일 날 제주도, 화요일 날 부산입니다. 다음 주. 그때부터 이제 순회 경선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경선 과정에서 상당한 역동성이 만들어질 것이고 그래서 선거 결과를 아무도 속단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선거인단을 연령별로 분석을 해봐도 또 이렇게 나와요. 아까도 말씀 좀 하셨습니다만 30대까지 비율이 이렇게 많아요. 40대보다 더 많군요. 20, 30대 비율이. 50대, 60, 그러니까 60대 이상이 좀 많다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는데 이미 많이 당원 비중이 달라졌다. 이런 평가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른바 이준석계가 돌풍을 일으켰다. 이런 평가도 좀 나오는 것 같은데. 근데 저거 보시면은 표를 보시면은 여전히 60대 이상이 42%입니다. 그렇긴 합니다. 예, 예. 60대, 70대가 42%예요. 엄청난 숫자죠. 근데 사실은 이제 전체 84만 명이고 20, 30대가 좀 17% 정도 좀 이전에 비해서 좀 있긴 한데 이게 이제 투표율을 저희들이 고려를 해야 됩니다. 실제로 누가 투표장에 나가느냐. 그렇습니다. 실제 투표율을 고려를 하자면 60대 이상의 투표율은 80% 이상 되겠죠. 근데 20, 30대의 투표율이 과연 얼마만큼 될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국민의힘의 어떤 국민의힘이라는 당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풍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어떤 위계 질서 속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 조직표는 60대 이상으로 봐야 되거든요. 자발적으로 가가지고 투표하는 사람들보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김기현 후보로 거의 큰 가닥은 잡혀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이준석 당대표가 당대표 될 당시보다 2배 이상 국민의힘 당원이 늘어나긴 했지만 전체적인 포션으로 보자면 그렇게 유의미한 변화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 서울 수도권과 영남의 당원 비율이 비슷하다 할지라도 투표장에 나가는 그 비율로 보자면 여전히 위계 질서 속에서 말하자면 적극적으로 투표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 비율은 영남이 훨씬 높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거는 김기현 후보 조직표 위계 질서 속에서 질서 있게 움직이는 조직표가 승리하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 조직표를 김기현 후보가 확실히 갖고 있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저도 당협위원장이기 때문에 뭐 그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용산의 대통령실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 윤심을 얻고 있는 듯한 것들이 당원들에게 많은 어필이라고 그럴까요? 야, 그래도 대통령하고 생각을 같은 사람 뽑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반응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가 이제 아까 이제 84만 명 중에서 이제 절반 정도를 생각하시잖아요. 42만 명. 근데 이게 모바일 선거예요. K보팅이거든요. K보팅이기 때문에 오히려 나이 드신 분들이 이 모바일에 상당히 좀 좀 적응을 잘 못하신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당협에서 익숙하지 못하신 부분들이 있어요. 버스를 동원해서 투표소로 끌고 들어가는 형태가 아니라 그런 대의원 투표가 아니거든요. 각자 휴대전화로 각자의 휴대전화로 투표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그 휴대전화로 투표를 안 한 사람들은 K보팅으로 안 한 사람들은 저희가 전화를 해서 ARS로 또 응답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처럼 무슨 동원을 해서 누구를 투표를 한다든가 이런 게 아니에요. 그 투표율이 제가 보기에는 절반 훨씬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이제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어떤 역동성으로 어떻게 될지는 사실은 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봅시다. 김기현 후보가 유리할 것이다. 네, 한번 지켜봅시다. 일단은 그 야당 입장에서 이제 보는 재미가 꽤 있습니다. 예, 보는 재미가 꽤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거친 이야기도 왔다 갔다 하고 뭐 누구 무릎 꿇리고 뭐 무릎 꿇리고 집단적으로 린치해놓고 나중에 가가지고 뭐 손잡자 그러고 막 좀 이게 보기에 상당히 거친 것도 좀 보이긴 하지만 그러나 보는 재미가 있죠. 예, 보는 재미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모바일 투표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투표율이 높아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역대 국민의힘뿐만이 아니고 모든 정당들이 해왔던 전당대회에 비춰보자면 저희들도 이제 모바일 투표거든요. 근데 투표율을 50% 이상 끌어올리기가 상당히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전화가 딱 걸려오면 그냥 끊어버리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마치 이제 모바일 투표하고 그거 안 하신 분들 전화해가지고 또 투표하게끔 하니까 마치 이중 삼중의 어떤 투표할 수 있는 유인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실제 까보니까 투표율 55% 넘기기가 상당히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런 그래서? 측면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K보팅은 어떻게 하느냐면요. 모바일로요. 저 전화 응답이 오는 게 아니고 딱 문자가 와서 후보들이 이렇게 착 얼굴 사진하고 봅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을 누르면 바로 전송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어지간한 사람은 다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게 안 되면 이제 그다음은 전화가 ARS로 전화가 하게 되겠죠. 네. 자, 이제 최고위원 선거도 관심이 점점 높아지는 것 같아요. 아까도 명단을 좀 보셨습니다만 이른바 이준석계로 표현되는 사람들이 대거 좀 포함이 돼서 김용태 전 청년 최고, 허은하 의원 이렇게 좀 포함이 됐죠. 그리고 그 청년 최고위원 몫으로도 이기인 후보가 좀 합류를 했고, 그러니까 요게 청년 최고는 따로 투표하는 거고 그렇죠? 최고위원 후보에 대해서는 1인 2표를 행사하게 되는데 한 표씩 나눠 가지면 김용태, 허은하 후보 이렇게 찍으면 그냥 유리해지지 않겠냐 이런 해석도 나오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저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준석 전 대표 쪽에서 전략을 잘 세운 거예요. 처음부터 딱 4명을 정했잖아요. 당대표 후보 천하람, 그다음에 최고위원 후보 허은하, 김용태, 그리고 청년 최고 후보 이기인. 이렇게 4명을 정했기 때문에 그쪽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헷갈릴 게 없어요. 아, 천하람, 그다음에 물어보면 바로 2표니까 최고위원 2표는 허은하, 김용태, 그다음에 이기인 이렇게 그냥 바로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그 김기현 후보 같은 경우는 혹은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누구하고 런닝메이트를 맺고 있는지가 지금 되게 명확하지 않죠. 불분명해요. 서로들 다 내가 그 사람하고 가까워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뒤늦게 사실은 이 사람이 우리하고 가까워라고 얘기했지만 아예 대놓고 처음 시작할 때부터 우리는 요 4명의 어벤져스 팀이야 이렇게 선언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헷갈렸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박성중 의원이라든가 이만희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상당히 친윤이고 이쪽에 가까운 분들이고 그다음에 또 재선 의원들이고 뭐 이렇게 선수가 있는 분들인데 다 탈락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아마도 이런 전략상에 있어서 약간의 좀 혼선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마 가장 눈에 띈 부분이 그거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용 의원도 수행실장으로 그럼요. 늘 네. 대통령 그림자처럼 선거 기간 내내 보좌했던 분인데 이런 분들이 떨어진단 말이죠, 비교적.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팀 플레이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천하람 당대표 후보부터 시작해가지고 청년 최고위원 후보까지 4분이 이 피켓팅도 하고 또 이준석 대표가 이제 SNS 등등을 통해 가지고 원팀으로 소개도 많이 하고 이제 팀 플레이를 했거든요. 그런 효과가 첫 번째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이게 당대표 선거에 너무 이제 많은 관심이 쏠리다 보니까 최고위원 후보들이 누가 나왔는지 그 면면을 당원들이 일일이 다 확인하기가 어려웠을 그렇죠. 겁니다. 사실 인지도가 떨어질 수밖에 그렇습니다. 없죠. 너무 후보가 많았어. 18명인가 그렇잖아요. 맞아요, 이게 처음에. 누가 누군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팀 플레이 해가지고 효과를 낸 분들 또 하나는 평상시에 인지도 높은 분들. 지금 보면은 이 지금 그 최종
그 후보로 나가신 분들 보면은 대부분 이제 평상시에 언론 노출 빈도라든지 또 인지도가 높은 사람들이 대부분 다 됐습니다. 조수진, 그리고 정미경, 조수진, 그렇습니다. 정미경, 예. 김병민 뭐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 그러니까 여기에는 상대적으로 지금 당대표 선거와 관련해 가지고 윤심 논란이라든지 이런 것들보다는 그 외의 요소들이 사실은 이제 최고위원 선거 결과로 이제 나온 측면이 훨씬 더 많다. 그렇게 봅니다. 네. 일단 예비 경선 결과는 이렇게 나왔고요. 본 경선 이제 시작되니까 보시죠. 근데 아무튼 흥미진진해지긴 했어요. 친윤계가 굉장히 열심히 조직적으로 뛴 것 같았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준석계가 약진한 것처럼 보여서. 아니, 그러니까 저희는 그래서 100% 당원 투표를 해도 이게 그렇게 일방적으로 가지 않을 것이고 역동성이 있다라고 계속 주장을 해왔던 것이고요. 네. 그리고 저희는 지금 이 결과에 대해서 뭐 천하람 후보도 돌풍을 일으켰고 다른 후보들도 올라왔는데 뭐 그 어떤 중년의 혹은 나이 드신 후보들도 있는 거고 또 젊은 후보들도 나와서 이렇게 그 경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수 정당의 역동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족하고 있습니다. 잘 되길 바랍니다. 네. 당이 잘 돼야 됩니다, 사실은. 예. 국고부 조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공적 기구기도 해요. 네, 국정을 같이 의논하고 결정해가는. 네. 자, 근데 이런 표정도 있었습니다. 어제 보수단체 행사에 김기현 후보 갔었고요. 나경원 전 의원 참석했고 이 자리에 대통령실 인사도 나갔더군요. 거기서 나온 발언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전당대회를 출마하시는 많은 훌륭한 분들이 다 모이신 것 같습니다. 특히 정말 우리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을 이용해서 정말 용기 있는 선택을 해주신 나경원 대표님께 또 감사의 말씀을 더더욱이 개인적으로 드리고요. 네, 나경원 전 의원께 감사의 말씀을. 자, 덕수궁 돌담길 앞에서 꽤 어색한 표정으로 악수한 다음에 그 다음 이제 공식 행사였는데 어제는 굉장히 표정이 밝더라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게 고마웠던 건가요? 밝던가요? 제가 보기에는 어색하던데 여전히. 아, 그래도 좀 어색한. 네. 아니 손을 잡고 과도하게 흔들잖아요. 저렇게까지 과도하게 흔들 필요가 있습니까? 좀 오버 액션이죠. 그 자체가 이제 좀 남들한테 좀 남들의 다른 시선을 좀 의식하는 그런 좀 오버 액션을 상당히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더 어색한 것 같은데. 오히려 어색했다. 예. 그 아마 대통령실 관계자가 저렇게 얘기한 건 사실 고맙겠죠. 만약에 나경원 의원이 나 이거 굉장히 불공정 경선이어서 난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이런 식의 발언을 하거나 그러면 전당대회에 죄를 뿌리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어려워지고 또 어찌 보면 나경원 의원으로서는 그렇게 주장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 다른 사람들이 아니야 너 쓸데없는 주장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기도 좀 그렇게 얘기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얼마든지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내가 사퇴했으니까 사퇴하고 나서는 승복하고 그다음에 내가 뭐 이 후보 내가 주류 후보로서 주류 후보를 지지할게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이 아마 고마웠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기현 후보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는 정치적 판단을 많이 했을 겁니다. 본인이 굉장히 긴 시간 어려운 결단의 시간이라고 얘기를 했듯이 장고였죠. 예, 그렇게 얘기했듯이 얼마나 마음속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 과정을 통해서 또 얻은 것도 적지 않아요. 어떤 걸 얻었습니까? 예를 들면 나경원 의원은 과거에는 상당히 약간 좀 너무 뺀질뺀질 이런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 뭐 저 사람은 뭐 외모도 그렇고 뭐 잘 사는 집에다가 학력도 좋고 뭐 남편도 판사고 뭐 다 가진 사람이야? 라는 어떤 그런 일종의 거부감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상당히 그 어떤 공격도 좀 받고 주류에서 좀 밀려나는 그런 경험도 하고 그러면 거기다가 또 정치라는 게 왜 영어 표현에 swallow the insult라고 굴욕을 삼켜낸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게 정치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굴욕을 삼켜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줌으로 해서 나름대로는 과거에 자신에게 있었던 어떤 이미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깨버리는 그런 효과도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석은 합니다. 정말 다양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근데- 상황이 됐을 때 뭔가 좀 큰 적을 상정하면서 크게 치고 나가는 이런 모습을 기대하는 국민들도 있을 것 같고 그렇죠. 그럼- 이걸 오히려 굴욕으로 받아들이는. 예. 제가 볼 때는 우리 김종혁 위원 제가 우리 위원님 아는 거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논리가 이게 학교 폭력 가해자 논리 비슷한 것 같아요. 아니 제가 볼 때는 이 굴욕을 삼켜냈다, 이겨냈다 뭐 이래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좀 안쓰러워 보입니다. 좀 처절해 보이기도 하고 네. 완전히 이게 완전히 말하자면 집단적으로 거의 이
폭력을 당한 거 아닙니까? 사실상 초선 의원들한테 사실은 모욕적이죠. 당내 이게 그 원내대표의 뭐 오만 것들 다 하고 사선 의원까지 하신 분이 초선 의원들한테 연판장에 이름 올려가지고 사실은 그런 거 하면 안 되거든요. 진짜 이게 아무리 이게 이 당대표라는 권력을 놓고서 우리가 치열한 경쟁을 하더라도 이 지켜야 될 선이 있고 넘지 말아야 될 선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거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 굴욕을 당하면서도 굳이 저기 가가지고 손잡고 손 흔들고 저럴 수밖에 없을까? 과연 저런 정치를 꼭 해야 될까?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되게 처절해 보이죠. 되게 안쓰러워 보이죠. 그리고 저런 그림을 만드는 김기현 후보 그리고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 좀 가혹한 거 아닙니까? 너무 폭력적인 거 아닙니까? 저는 정말 대한민국의 이 현대 정당사에 정말 좋지 않은 그런 선례를 남겼다. 어제 모습을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전 의원님처럼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비판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저도 뭐 집단으로 성명을 내서 서명을 해서 성명을 낸 것들은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이제 저는 또 어떤 장면이 떠오르냐면 과거에 이제 그 노무현 전 후보가 그 대통령 선거 전에 노무현 후보가 정몽준 후보 그 의원이 그 지지를 철회하니까 그 집 앞에 가서 무슨 카노사의 굴욕 우리가 세계사에 배우지만 그 앞에 가서 집 앞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이제 결국 못 들어가고 쫓겨났지만 그 다음에 대선에서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정치에서는 지고 굴욕을 당하고 이런 것들이 다 그것으로 끝나는 건 아니더라. 그것 자체도 자양분이 되고 나중에는 큰 어떤 동력이 되기도 하더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국민들이 보시는 건 그거겠죠. 저 굴욕을 참는 게 어떤 걸 위해서인지 그걸 이제 보고 국민들이 평가를 하실 텐데 나경원 전 의원의 저 선택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떤 판단하실지는 네, 여러분께 맡겨드리겠습니다. 자, 대통령 직무수행평가 조사 결과 매주 금요일에는 갤럽 조사 결과가 나오죠. 일일이 수치를 보는 것보다 흐름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여론조사 보실 때는 쭉 좁혀 들어가다가 그러니까 부정평가가 줄고 긍정평가가 좀 높아져 가다가 최근 2주 사이에 좀 이제 벌어지는 흐름 좀 달라지죠. 그러니까 변곡점이 생긴 거는 분명합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대통령이 지나치게 개입한다. 이런 여론의 평가도 있는 게 사실이고요. 저런 여론의 흐름, 이건 좀 어떻게 읽고 계세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게 반영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국민들이 보기에는 대통령실이 너무 개입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지도에 어떤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은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이해가 잘 안 간다 이렇게들 말씀하십니다. 글쎄요, 저는 제가 그쪽 대통령실 관계자들한테 물어본 게 아니어서 어떨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은 이제 정치 초년병이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당과 그렇게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원들이 예를 들면 당의 의원들이라든가 당협위원장들이 무슨 생각하는지 사실은 잘 몰라요. 그럴 수 있죠. 그런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약간의 불안감 같은 게 혹시 대통령실이 갖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다른 후보들은 다 몇십 년 동안 같이 서로 상대방을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가 어떻게 움직이든 나는 걱정 안 해 이럴 수도 있는데 때때로 갈등하지만 정치적 동지인 거죠. 그렇죠. 우리는 그래도 이렇게 싸우면서 같이 와왔잖아. 그런데 사실은 이번 그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아주 짧은 시간 내에 같이 결합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정책들을 계속 펴나가고 그래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과 이게 조율이 잘 안 되면 혹은 당과 삐거덕거리면 이거 굉장히 동력을 상실하고 어려워지는 거 아니야라는 약간의 걱정, 우려, 두려움 이런 게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어떤 개별 현안에 따라서 지지율이 이게 잔파도 치듯이 지지율이 그 박스 안에서 오르락내리락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이러한 흐름을 일거에 기조 자체를 완전히 바꾸려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을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조금 전에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지만은 그 진폭이라는 것이 결국 50% 부정평가 50% 중후반, 그 다음에 긍정평가 30% 중후반 왔다 갔다. 어떨 때는 40% 초반 잠시 넘었다가 다시 빠지는 이런 이제 그 범위 안에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대통령 한 번 더 하실 거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국회의원 하실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정치를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렇다면 자기 편
안에서도 말하자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쳐내고 또 쳐내고 또 쳐내고 결국 나중에 돌아보면 주변에 아무도 없는 상황이 분명히 발생할 겁니다. 그러면 자기 편만 그러냐? 야당은 어떻게 합니까? 야당도 지금 야당 당대표는 수사를 받고 있어서 그러다 손 칩시다. 그러면 정기국회 때 원내대표, 원내 지도부하고도 차 한 잔 안 마십니다. 지금 10개월이 넘었는데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 정부는 어떻게 하냐? 전부 다 뒤집어 엎습니다. 뒤집어 엎을 것 중에 개성하고 더 발전시켜야 될 거 왜 없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이 자기 편, 그다음에 야당, 전임 정부 전부 쳐내고 밟고 부정하고 이런 식으로 리더십이 갈 경우에는 이 지지율이라는 것이 특정 현안에 따라서 잠시 올랐다가 빠지고 이거 외에는 더 이상 이 박스권을 벗어나가지고 안정적인 추세적인 상승 흐름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이고도 근원적으로는 대통령의 리더십, 품넓은 포용력 있는 대한민국 모두의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 여야를 막론하고 귀 기울이고 대화하고 설득하고 그렇게 해서 어떤 타협의 산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리더십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임기 끝날 때까지 30% 중후반에서 왔다 갔다 그렇게 고착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우려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 전망이 현실화되면 사실 이제 여권에서 정치하실 거고 출마도 이제 하셔야 되잖아요. 이런 전망대로 간다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더구나 수도권에서 활동하실 거니까. 전 의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이제 대통령의 포용력을 가지고 여야를 모두 아우르는 그런 큰 정치를 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사실은 뭐 지금 저희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서 야권에서 공격하고 계시지만 그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이라든가 그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이라든가 또 정감은 이명박 대통령이라든가 사실은 많은 대통령들께서 그렇게 하시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자기 편만을 끌고 안아서 뭐 문재인 대통령 때만 해도 저희가 도대체 이렇게 편가르기를 하느냐, 자기 편만 데리고 가느냐라고 얼마나 많은 비판을 했었습니까?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그 부메랑처럼 우리가 똑같은 얘기를 받고 있는 거여서 사실은 이제 정치를 하겠다는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좀 개선돼야겠다 이런 생각은 정말 하고 있습니다. 전재수 의원님도 뭐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걸 실천해 오셨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뭐 마찬가지로 지금 새롭게 정치판에 진입하려는 분들은 아 이게 반면교사로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역시 이번에 이제 그 저희가 이제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대표가 선출이 되고 나면 좀 새로운 역동성을 가지고 좀 변화를 좀 가져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마 국민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 정치 현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 1심 선고가 있었고요. 선고 결과는 저희가 아까 전해드렸죠. 관련해서 대통령실 입장이 나왔더군요. 핵심은 그겁니다. 민주당 그동안 허위 주장이 드러났다. 이제 영부인에 대한 스토킹 그만해야 된다. 뭐 이런 표현도 있었고요. 판결 내용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공표하는 것은 법치주의 기본을 망각하는 행위다. 이런 비판도 있었습니다. 자, 일단 판결 내용을 좀 평가해 주시고 특히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완전히 다르게 해석이 있으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오늘 이제 그 주가 조작범들 이제 1심 판결이 나온 것이죠. 네. 이제는 더 이상 김건희 여사에 대한 주가 조작 사건 수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단계까지 왔다. 저희들은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줄기차게 이 문제만 나오면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전부 다 했는데 기소조차 못했다라고 계속해서 항변을 하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과 관련된 범죄 혐의는 최근에 법정에서 이루어진 재판 과정을 통해서 범죄 혐의가 차고 넘치는 범죄 혐의가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들을 민주당이 특검까지 요구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주가 조작은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통째로 붕괴시키는 굉장히 중대한 경제범죄라는 말씀을 드리고 대한민국이 법이 지배하는 국가라면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한 사회라면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받아야죠.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이고 대통령의 부인이라 하더라도 저는 법이 지배하는 국가,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솔선수범해서 보여주셔야 될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보면 특검으로 가는 게 불가피해졌다 이렇게 평가하십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이미 고소 고발이 진행이 돼 있는 것이고요. 1년이 넘도록 소환 조사 한번 하지를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 선거 기간 때 김건희 여사께서 기자회견을 자청을 해가지고 국민들께 뭐라 말씀을 하셨냐면 허위 이력, 허위 경력, 이력과 경력을 부풀리고 수상 실적을 부풀리고 허위 수상 실적과 관련해가지고 돋보이고 싶어서 그렇게 했다. 그리고 이것도 죄라면 죄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의 고소 고발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사 안 합니다. 자백한 죄에 대해서도 수사를 안 하는 검찰을 보고 수사를 더 하라라고 이야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은 국회에 주어져 있는 헌법적 권한, 국회법이 정하고 있는 국회의 권한을 발동을 해서 특검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더 이상 선택의 여지는 없다.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냐면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3년 만에 이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왜? 그 법원 자체가 판결을 안 해요. 그 수사는 물론이고 결국 이게 질질질 끌다가 똑같은 판사를 4년이나 그 원래 인사 규정을 어기고 4년이나 같은 자리를 뒀다가 병가를 내게 했다가 뭐 여러 가지 편법을 통해서 결국은 3년여 만에 이제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2년형인가 실형을 받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검찰이 고소고발이 되는 상황이라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사가 결국은 이루어지고 그대로 죄가 있는지 없는지는 판결이 내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1심 재판에서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지금 판결에서 얘기하잖아요. 피고인들의 행위가 시세 조정에 그러니까 동기와 목적이 있지만 시세 차익 추구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해서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김건희 여사 처음에 그 얘기가 나왔을 때 아니 굉장히 투자 잘해준다는 사람이 있어서 돈을 맡겼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났는데 보니까 돈이 하나도 안 늘고 안 되니까 도로 회수해 왔다. 그게 전부 다였다라고 얘기를 한 그 진술에 저는 부합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차고 넘치는 범죄 행위가 새롭게 드러났다고 그러는데 나는 무슨 범죄 행위가 드러난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김의겸 대변인이 그 새로운 그 주가 조작 혐의가 드러났다라고 그걸 공개적으로 발언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고소 고발이 들어와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김의겸 대변인이 얘기했던 새로운 그 주가 조작 사실이 드러났다는 것은 고소고발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시작되면 뭐가 새로운 증거였는지가 확실히 드러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자본시장법 위반, 자본시장법상 시세 조정을 해가지고 이익이 났건 손해가 났건 그것은 중요치가 않습니다. 그것 자체가 범죄 행위입니다. 이 돈을 시세 조정을 해가지고 돈을 엄청 벌어도 범죄고 시세 조정해가지고 손해를 봐도 그건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세 조정에 참여해가지고 손해를 봤기 때문에 범죄가 아니다. 이것은 그 법리를 잘못 이해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은 차고 넘치는 범죄 혐의가 뭐냐?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범들, 이 범죄 혐의자들 1심에서 실형을 받았는데 이분들이 이 공소장을 보게 되면 그리고 이분들의 죄를 말하자면 증명하기 위해서 검찰이 범죄 일람표를 보게 되면 그 범죄 일람표 한번 보셨습니까? 저는 직접 봤는데 거기 보면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김건희 여사와 그 모친 되시는 분의 통정 매매 내역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정권회사 직원과 김건희 여사 사이의 어떤 녹취록 이런 것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정도면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만약에 대통령 선거에서 이긴 대통령 후보자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수사를 안 하는 것으로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중에 주가 조작, 시세 조정과 관련해가지고 이 정도 혐의가 나오면 수사 안 받고 소환 안 받고 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이 지배하는 사회라면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다면 이 부분은 반드시 수사가 진행이 돼야 된다. 이 말씀을 끝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짧게만 반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건 수사는 그 문재인 정부의 쉽게 얘기하면 호위무사라는 검사들에 의해서 시작돼서 2년이나 진행됐는데도 기소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1심 판결에서 드러났듯이 전주였던 손모 씨와 김모 씨인가요? 그 두 사람에 대해서는
무혐의가 나왔어요. 이 사람들이 돈을 그래 돈 좀 빌려줘라고 준 건 사실이지만 이 사람들이 주가 조작을 해줘라고 얘기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이치모터스의 권오수 회장과 주변의 사람들이 주가 조작을 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투자한 사람들이 다 주가 조작에 그 같은 가담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너무나 무리한 주장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판결 내용 하나를 가지고도 해석이 완전히 다르고 공소시효가 완성됐다 이미 이게 확인됐다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었는데 일부 그 범죄 일람표에 있는 이 매매 내역을 보면 그 이후에도 일부 거래 내역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보시죠. 검찰이 또 아마 항소하고 그럴 테니까.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두 분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